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뉴스의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스의 라이브 팀이 선정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삼성그룹 총수이자 삼성전자를 세계 최고의 제조업체로 키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오늘 새벽 5시 별세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4년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왔습니다. 장례는 고인과 유가족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치러집니다. 독감 백신을 맞은 뒤에 사망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사망과 백신 접종 간의 직접적인 인과성은 낮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안전수칙을 강화해 계속 접종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정말 문제가 없는 건지 의학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일 법무부 종합감사에 출석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 발언에 맞서 추 장관의 발언 수위는 얼마나 높아질지 주목됩니다. 여권은 윤 총장의 국감을 빌미로 공수처 도입을 거세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오늘 새벽 별세했습니다. 저희 제작진도 프로그램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향년 78세입니다. 네, 빈소가 차려져 있는 서울 일원동 삼성 서울병원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장하연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이건희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삼성 서울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 회장의 빈소는 이곳 장례식장 지하 2층에 마련될 걸로 전해졌습니다. 삼성그룹이 이 회장의 사망 소식을 전한 건 오늘 오전입니다. 향년 78세인데요. 고인은 지난 2014년 5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이곳 삼성 서울병원에 입원해 재활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어제부터 상태가 위중해졌고 병상에서 지낸 지 6년 5개월 만인 오늘 오전 영면에 들었습니다. 현재 삼성 관계자들이 이곳 병원에서 장례 절차를 준비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삼성 측은 고인과 유가족의 뜻에 따라 장례는 간소하게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화나 일반 조문도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빈소가 차려지면 상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과 주요 인사들이 이곳으로 모일 걸로 보입니다. 고인의 별세 소식은 로이터, 블룸버그, 교도통신, AP 등 외신들도 급히 타전했는데요. 고인은 삼성 창업자이자 아버지인 고 이병철 회장의 뒤를 이어 1987년부터 삼성그룹을 이끌었습니다. 1993년 신경영선언을 통해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기틀을 닦았습니다. 이 회장은 성공한 기업인으로 주목받았지만 지난 2008년 삼성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되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기업인 이건희가 삼성을 키워내며 승승장구했다면 인간 이건희의 인생엔 외로움과 아픔도 적지 않았습니다. 네, 인간 이건희의 78년 인생을 김철중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어린 소년 이건희의 얼굴엔 장난기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사진 속 표정과는 달리 이 회장은 어린 시절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1942년 이 회장은 태어나자마자 고향인 대구를 떠나 경남 의령군에 있는 할머니 손에 맡겨졌습니다. 선대 이병철 회장 부부가 사업을 키우느라 너무 바빴기 때문입니다. 3년 뒤까지 이 회장은 할머니를 어머니로 알고 자랐습니다. 5살 때 서울로 이사 오고 나서도 외로움은 계속됐습니다. 초등학교 때 마산, 대구, 부산으로 5번이나 전학을 다녔고 5학년 때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일본으로 떠나 외로운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이 회장 스스로 나면서부터 떨어져 사는 게 버릇이 됐다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이 회장의 유별난 반려견 사랑도 이때의 외로움을 극복하다 생긴 겁니다. 이 회장은 혼자 있다 보니 개가 좋은 친구가 됐고 사람과 동물 간에도 심적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고 회상했습니다. 중고등학생 시절 이 회장은 럭비와 레슬링을 즐기며 친구들과 어울리는 활발한 학생이었습니다. 이때의 경험은 체육계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1982년 대한아마추어 레슬링 협회장을 맡았고 1996년 IOC 위원회에 올랐습니다. 2011년 삼수 끝에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이끌어내는 영광의 순간도 경험합니다. 경영자로서는 대체로 승승장구했지만 가족관계에선 풍파가 많았습니다. 맏형인 이맹희 전 제1비료 회장과는 2012년 상속재산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다. 아버지인 이병철 회장의 상속재산을 두고
이맹희 전 회장과 누나인 이숙희 씨가 잇따라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당시 이 회장은 격앙된 목소리로 형을 비난했습니다. 이맹희 씨가 감히 나보고 건의건의 할 상대가 아니에요. 날 쳐다보고 바로 내 얼굴을 못 보던 양반이라고.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미국에 유학 중이던 막내딸 윤영 씨가 2005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자식을 잃는 아픔도 겪습니다. 외로운 소년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으로 남은 이건희 회장. 영광과 외로움, 고통과 환희가 교차했던 그의 삶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지난 2014년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삼성을 27년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을 우리나라 대표 기업을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네, 경영인으로서 걸어온 그의 삶은 초인류 기업을 향한 끝없는 도전 그 자체였습니다. 이어서 권솔 기자입니다. 아버지인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타계로 45세 때부터 삼성그룹을 이끌기 시작한 고 이건희 회장. 이 순간이 우리들 자신과 국가 그리고 인류 사회의 발전을 다짐하는 자리임을 생각할 때 삼성을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이듬해 그는 삼성을 세계 제1의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세우고 제2의 창업을 선언했습니다. 제2 창업의 기치를 높이 들고 더욱 풍요한 내일을 향해 힘차게 출발하는 삼성의 무궁한 발전을 함께 기대하면서 당시만 해도 삼성은 불량 부품을 칼로 대충 깎아 조립할 정도로 질보다는 양을 우선시하는 이류 기업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조직의 뼈를 깎는 변화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00여 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독일 프랑크푸르트 선언은 삼성의 역사를 바꾸어 놨을 뿐 아니라 당시 우리 사회에 강렬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에요.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끊임없이 혁신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만다는 그의 경영 철학. 철저한 완벽주의와 인재제일주의는 마침내 삼성을 세계 최고 기업 반열에 올려놨습니다. 2008년 삼성 특검으로 물러났다가 2010년 경영 일선에 복귀한 그는 건강상의 이유로 주로 해외에 머무르며 삼성의 미래에 대한 구상에 몰두했습니다. 항상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더 열심히 뛰고 더 사물을 깊게 보고 멀리 보고 연구를 해야 된다. 거동이 힘들 정도로 몸은 쇠약해졌지만 특유의 위기론을 펼치며 품질을 넘어 품격을 높일 것을 끊임없이 주문했습니다. 초인류를 향해 달려온 78년의 삶. 재벌 경영에 대한 비판도 뒤따랐지만 삼성이라는 세계적인 기업을 키워낸 한국인 최고의 글로벌 경영인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네, 이건희 회장 별세 소식 관련해서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김태현 변호사, 이상현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건희 회장이 향년 78세로 별세했습니다. 이상현 기자, 조문은 사절하고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삼성 이건희 회장이 오늘 새벽 별세했습니다. 별세한 정확한 시간은 아직 알려지지는 않고 있는데요. 지난 2014년 5월에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에 병상 생활이 6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이제 병세가 악화된 걸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측은 고인과 유가족 측에 따라서 가족장으로 간소하게 장례를 치른다면서
조문이나 조화 등은 사양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유족으로는 부인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사위 김재열 삼성경제연구소 사장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상현 기자, 이건희 회장은 생전에 어떤 기업가였는지 좀 이렇게 자세한 프로필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이건희 회장은 1942년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요. 65년 일본 와세다 대학으로 유학을 했고 또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경영대학원에서 MBA를 마치면서 이제 경영에 대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1966년에 동양방송 이사로 이제 경영에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뒤에 이제 삼성물산 부회장, 그리고 79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경영에 참여하면서 삼성그룹 부회장으로 취임을 하고 87년 고 이병철 선대 회장의 별세로 이제 삼성그룹 회장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비자금 사건을 겪으면서 2008년에 잠시 회장에 퇴진을 했다가요. 2010년에 경영에 복귀를 했고 그 뒤 2014년에 쓰러진 뒤에 병상 생활을 하다가 네, 오늘 별세했습니다. 네, 이제 이 회장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은 이제 외로운 아이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소장님. 그러니까 이제 대구에서 태어났고 또 자라한 곳은 의령이라고 하는데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전학도 여러 번 다니고 친구를 사귈 겨를조차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초등학생들 제일 싫어하는 게 전학 가는 거예요. 네. 근데 경북에서 태어났지만 워낙 사업이 바쁘니 할머니 손에 맡겨졌고요. 예. 또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위해서 서울로 불러옵니다만 회화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초등학교 때 5번 전학을 가야 합니다. 친구 사귀일 시간도 별로 없었고요. 네. 다시 이제 중학교는 일본에서 나와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는 서울 사대북으로 다시 한국으로 옵니다. 네. 그리고 대학교는 일본의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고 조지 워싱턴대 경영대학원까지 수료를 하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늘 많을 수밖에 없고요. 길어야 한 곳에서 1년, 2년, 3년 정도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이건희 전 회장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은둔의 경영자다라고 이제 부를 정도였어요. 은둔의 네. 경영인.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취미도 별로 없고 혼자 할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만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마 경영하면서 아마 이제 집단의 중요성을 좀 느꼈던 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이제 혼자 있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 은둔의 경영인 얘기도 있었고, 이제 사업가보다는 혹시 뭐 과학자나 예술가 뭐 이렇게 좀 혼자서 할 수 있는 이런 성향이 더 어울리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의 어떤 성격. 있었는데 또 일본 유학을 마치고 이제 미국 MBA 수료한 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홍라희 여사 미국 유학을 앞두고 있었는데 두 사람 인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홍라희 여사의 홍 씨가 지금 중앙일보의 그 가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홍진기 전 법무부 장관이고 사실은 홍진기 전 법무부 장관이 삼성과 인연이 깊습니다. 네. 중앙일보 회장을 지내셨던 분이고 그래서 아마 이병철 선대회장하고 홍진기 회장하고 워낙 친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자의 이제 자제들을 조금 결혼시키자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일각에 따르면 홍라희 여사가 사실은 이제 미술하시는 분이거든요. 예. 미술하시는 분이고 이제 미술을 뭐 예를 들어서 전람회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병철 선대회장이 가실 때마다 홍라희 여사가 이제 안내를 했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네. 결국 이제 두 집안끼리 이 아이들 좀 결혼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뭐 일본에서 아마 선보고 결혼을 했다고 알려져 있죠. 네. 이 회장이 보니까 1987년에 이제 삼성 회장 자리에 올라서 27년 동안 이제 그룹을 이끈 겁니다. 이 기자. 지금 막내 아들인데도 회장 자리에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45살의 총수 자리에 올랐는데요. 첫 장남이었던 이맹희 전 제1비료 회장, 그리고 이창희 전 세한그룹 회장 등 형들을 제치고 후계 구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예. 애초에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것은 동양방송에 입사하면서였고, 고 이병철 회장의 구상도 미디어 경영을 맡길 구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첫째였던 이맹희 전 제1비료 회장의 경우는 그 한국비료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이 사건 때문에 이제 호암 이병철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큰 사건을 겪으면서 후계 구도에서 밀려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이건희 회장이 삼성물산 부회장으로 승진을 하고 본격적으로 경영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건희 회장, 이런 여러 가지 연유도 있겠지만, 은둔의 경영인 이런 말도 있고, 디테일의 경영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마 그것도 이제 경영권을 이어받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이번에 저도 찾아봤는데, 이제 유학 중에 3년 동안 영화를 1,300편이나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조연과 감독의 입장에서 이 영화를 여러 번 이제 보면서 경영할 때, 어떻게 하면 입체적으로 이렇게 경영을 할 수 있나. 아마 이런 게 이제 밑바탕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런 이건희 회장, 경영 외에도 체육계하고도 인연이 많다면서요? 이 체격 조건을 보면 다소 의외예요. 근데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주로 골프나 독서나 앞서 말씀하셨던 이제 영화 감상 이런 것들을 주로 하게 되지만 의외로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어떤 집단 경영의 중요성을 직접 인지하고 워낙에 많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해외 유학을 경험했기 때문에 네. 당시에 이제 이 사대부고에 다닐 당시에 레슬링부, 럭비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런 것이 밑바탕이 돼서 나중에 정상적으로 자기가 그룹 경영을 하면서도 대외 활동을 하잖아요. 특히나 IOC 위원으로서 아마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아마 IOC 총장에 직에 나간다 하더라도 아마 당선될 수 있을 정도로 로비력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래서 우리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그 투표가 2011년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김연아 선수가 나가서 연설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것들이 밑바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했었던 것이 바로 이건희 회장이 굉장히 체육계뿐만 아니라 여러 문화, 사회 방송 전반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삼성과 반도체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도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걱정 많이 했지만 실적 부분에서도 2분기,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반도체의 어떤 기반을 닦고 또 공격적인 투자를 했던 게 이건희 회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반도체를 가장 먼저 시작했던 사람은 이건희 회장이 아니라 이제 선대 회장 이병철 회장입니다. 이제 80년대 초에 이제 반도체를 시작을 한 거고, 당시에 이제 반도체 시작한다고 다 말렸었죠. 왜냐하면 텔레비전도 겨우 만드는 나라가 반도체를 한다. 네. 사실은 반도체 이제 일본에서 하기 시작한 건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일본에서 기술을 워낙 이병철 회장이 일본의 네트워크가 좋으니까 일본에서 기술을 들여와서 그 일본 반도체를 카피하는 식으로 80년대 초반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삼성이 그렇게 반도체 하다가 지금의 반도체로 확 터지는 거는 뭐냐면 이건희 회장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란 게 워낙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너가 여기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선제적으로 반도체 투자를 탁 해가지고 몇 년 뒤 시장을 내다보고 이제 그걸 끌고 나가야 되는 건데 네. 아마 이건희 회장 그걸 굉장히 잘했던 거죠. 그래서 반도체 시작은 이병철 선대회장 때 했지만 반도체가 꽃 피워서 결국 삼성을 글로벌 초인력 기업으로 이끌게 했던 건 그건 이건희 회장의 경영 능력인 거죠. 그래서 반도체는 오로지 이건희 회장의 공이다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겁니다. 여기서 더 붙인다면 대부분 보면 이제 이 초창기의 창업주들이 네. 주목을 많이 받습니다. 회사의 토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세 경영인 가운데 가장 이제 국내 기업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로 메이드 인 삼성이라는 제품이 인정을 받았던 걸 두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반도체와 스마트폰이에요. 반도체와 스마트폰. 반도체는 특히나 물론 앞서서 이제 왜 삼남한테 경영권을 주겠느냐라는 그 의문을 달 수 있는데 동양방송에 입사하기 이전 1974년 당시 한 32살의 나이에 네. 사재를 털어서 이제 이건희 회장이 한국 반도체를 인수하게 됩니다. 네. 저놈이 지금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 있네? 이런 게 이제 이병철 회장이 눈에 들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반도체는 일본이 거의 일본과 미국의 독식이었습니다. 독점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거의 독일과 이런 3파전이었는데 이 구도를 과감히 깨면서 1990년대부터는 일메가 디램을 세계 최초로 양산하면서 그 위에 한 번도 디램 분야에서는 삼성이 1위를 내준 적이 없습니다. 계속 네. 얘기해. 그래서 이 당시에 27년 전 불과 한두 개였던 세계 1위 품목이 지금은 20여 개 품목으로 늘렸는데 네. 그게 사실은 3세 경영인 이재용 회장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의 어떤 결과물이다라는 겁니다. 네. 삼성이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인류 기업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인데 이제 1990년대부터 선진 제품이랑 이 삼성 제품 갖다 놓고 전시회도 하면서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도 짚어보기도 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이 회장이 이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있다고 해요. 미국 출장 일화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형 기자. 네, 삼성이 90년대 초반에 이제 국내 시장은 이제 꽉 쥐고 있으면서 국내 제일이라는 어떤 자만심에 빠져 있었다 이런
위기의식이 나오면서 이제 이건희 회장이 미국으로 출장을 갑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의 판매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돌아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미국의 가장 유명한 가전제품 판매점을 돌아보게 된 건데요. 그곳에서 삼성전자 제품이 이제 매장의 가장 구석진 부분에 먼지가 쌓인 채로 판매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고요. 네. 그때 이제 충격으로 우리가 아직은 국내에서는 인류 기업일지는 모르지만 글로벌로는 멀었다라는 판단을 하고 그때부터 위기의식을 가지면서 기업 문화를 바꾸는 데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누라와 가족을 빼고는 다 바꿔라라는 그 93년도 프랑크푸르트 선언이 나오기까지 그런 충격을 받으면서 그런 기업 문화를 바꾸는데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린다면 제가 1995년에 미국을 현지를 갔어요. 네. 현지를 가봤더니 거기엔 가전 양판점이 있습니다. 네. 베스트바이, 서킷시티와 같은 가전 양판점이 있는데 메인에 있는 게 일본 제품이에요. 일본 제품이 다 메인 소니, 진열대 내셔널, 파나소닉이 있고 삼성과 LG는 구석에 있는데 할인 제품이어서 사가지를 않아요. 기업가 입장에서 네. 보면 기분 나쁘죠. 맞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당시에는 한국 제품의 인지도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네. 이게 물론 가전만이 아니라 현대차도 미국에서는 가장 이제 저렴한 차. 메이드 인 코리아가 지금 같은 위상을 가지지 맞습니다. 못할 때였잖아요. 이걸 눈으로 목격한 이건희 회장이 셀프 디스죠. 이거를 전 사원들 앞에 비디오를 틀어줍니다. 앞서서 세탁기에 불량이 나오니까 그걸 칼로 갖고 도려내고 있어요. 자, 이걸 봐라. 이게 삼성의 현재 수준이다. 니네가 국내 1위라고 이거에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혁신의 어떤 원동력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지금 휴대전화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키우고 투자를 했는데 제가 생각나는 건 애니콜 신화 이런 것도 떠오르고 그래요. 예전에 이거 관련해서 어떤 불량률을 줄이기 위해서 화형식을 했다고도 하던데. 아마 제가 95년인가 96년인가 삼성 이제 백색 가전 만드는 구미에 공장이 있어요. 거기 공장에서 이 불량품 난 이제 그 전화기 같은 거, 그게 이제 불량의 누리 너무 많으니까 불량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는 기업가 경영인들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걸 단순히 말로만 하면 그게 안 줄어드니까 좀 극단적인 방법을 썼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앞서로 우리가 잠시 화면에서 봤었는데 그 불량난 그 물건들을 전부 다 공장 마당에 놓고 마당에 태웁니다. 놓고 불을 지피더라고요. 네. 이제 극단적인 방법이죠. 화형식. 좀 쇼킹합니다. 네. 네, 그거 사실은 임직원들이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 영상 길게 보면 그 구미 공장에 막 거기 이제 그 일하시는 분들이 막 울고 막 그래요. 왜냐면 본인들이 열심히 어쨌든 만든 건데 그걸 회사에서 불량을 다 태워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삼성은 결국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야, 이거 봐. 우리 이제 이런 물건 만들면 안 돼. 예전에는 우리 많은 걸 만드는 양으로 승부했지만 이제는 정말 질로 승부를 해야 돼. 라가지고 이제 해서 이 품질 경영의 시초가 됐던 게 당시 이제 구미 공장에서 있었던 글쎄 이건 화형식이라고 명명한 게 좋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불량품 소각하는 그게 이제 삼성의 어떤 품질 경영으로 발돋움하는 어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군요. 애니콜뿐만 아니라 이 가전 분야에서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에도 이건희 회장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국산화에도 매진을 해서 예전에는 가전하면 일본 했는데 이제 가전하면은 국내 제품 이런 공식을 세운 게 이건희 회장의 역할도 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마 우리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부자의 개념이 집에 이제 GPL이나 아니면은 제너럴 일렉트릭 그리고 이제 미국의 소니와 같은 TV와 가전제품 로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이제 11월 셋째 주 이후에 시작된 블랙 프라이데이의 최고 인기 품목이 뭐냐? 한국산 가전제품이에요. 네. 할인율이 워낙 높습니다. 높고 품질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지금 지방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TV뿐만 아니라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부터 시작을 해서 TV 가전, 백색 가전에 대해서는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이 손을 들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일본 가전제품 쓰시는 분들 별로 없거든요. 네. 옛날 1970, 80년대만 하더라도 일본 가면 반드시 가져오는 게 있었어요. 내셔널 밥솥, 코끼리 밥솥. 외국 이런 거 출장 갔다 오시면 하나씩 갖고 와서 선물 주면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메이드 인 이제 코리아라는 가전 브랜드가 굉장히 혁혁하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인한테 최고의 품질이다라고 하고 이제 인식을 할 수 있었던 건 이런 삼성과 LG 덕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이 회장의 어떤 경영 철학 또 비전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취임사 때가 생각나는 게 취임사 때 나온 화두가 초인류 기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근데 사실은 그 취임 때가 80년도 후반이에요. 제가 네. 기억하기에 이병철 선대위원장이 돌아간 지 87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87년에 취임할 때 초인류. 근데 당시에 한국의 경제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글로벌 기업이다.
초일류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안 와닿을 때입니다. 그때는 그랬죠. 아, 그렇죠. 국내에서 사실은 당시에 뭐 가전제품 하면 삼성, 금성 딱 두 개예요. 네. 자동차, 현대, 대우 딱 두 개고. 그러니까 국내에서 작은 내수 시장을 가지고 막 아웅다웅 할 때지. 뭐 앞서 이인철 소장 말씀하셨듯이 전 세계 나가봐야 삼성 제품 아무도 안 사는 데인데. 근데 그때 사실 초일류, 뭐 품질 이런 거 글로벌 이런 거 얘기하면 그냥 뭐 회장이 새로 취임했으니까 그냥 그런 얘기 하나보다라고 생각했지. 우리가 정말 초일류가 돼가지고 국제적 글로벌 기업이 돼야지 정말 우리는 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던 인중을 몇 명이나 됐겠어요. 훨씬 먼저 후반에. 네. 그런데 결국 이건희 회장이 얘기했던 초일류라는 그 화두, 87년의 그 화두가 90년대 거치면서 2000년 초반에 결국 꽃을 피우고 본인이 그 얘기를 한 지 10몇 년 지나서 결국 말을 지킨 게 되는 겁니다. 네. 결국 그게 이건희 회장의 어떤 그 선견지명, 경영 능력, 앞을 내다보는 어떤 그런 시각 이런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말 아니겠어요? 네, 이건희 회장 어록도 관련된 어록도 있습니다. 뭐 불량은 암이다, 초일류 아니면 살아남지 못한다, 양 위주의 경영에서 질 위주로 가야 한다.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이상현 기자가 소개해준 그런 어록들이 있습니다. 신경영을 선포하면서 한 이 말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이건희 회장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임원들과 가진 회의에서 했던 어록이 지금까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정도로 유명한데요. 어록이 결국 내가 변해야 한다,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야 한다,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라는 말인데요. 이제 계속 불량은 암이다 이렇게 하면서 불량률을 줄이려고 지시를 하고 했지만 기업 내에서 그 불량률이 줄어들지 않고 네. 이게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그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고요. 이대로는 1.56도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야 할 정도로 근본적인 혁신과 변혁을 촉구를 하면서 불량률을 줄이는 거를 요구를 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아까 또 말했던 세탁기 뚜껑이 맞지 않자 이제 칼로 깎아내고 이제 다시 조립하는 장면, 이런 장면도 이 회의 때 또 틀어주면서 우리가 인류로 가기 위해서는 다 바꾸자라는 이제 혁신을 좀 촉구를 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인재가 중요하다라면서 천재 경영론이라는 것도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때 같은 경우는 천재 한 명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어떤 미래를 내다보면서 어떤 경영의 화두를 내놓고 또 국내의 재계를 좀 이끌어 갔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들도 단순히 이런 매출만을 위한 이런 사업이 아니라 정말로 글로벌 인류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국내 재계의 혁신을 좀 이끌어갔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다른 어록을 살펴보면 1995년에 이제 정치에 관련했던 표현을 한 게 되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는 사료, 또 관료와 행정 조직은 삼류, 기업은 이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소장님, 당시에 상당히 난처해졌던 것 같아요. 저게 1995년 베이징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예요. 네. 바로 이제 회장의 어록은 국내 실시간으로 전달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백화 뒤집힙니다. 뒤집혔겠더니. 네. 그래서 지금 서슬이 시퍼렀을 때요. 1990년대라고 하면. 그랬더니 감히 기업인 따위가 정치인에 대해서 이제 비판의 발언을 하고 있다. 괘씸하다. 이게 바로 뭐로 돌아오느냐. 삼성에 대한 세무조사, 검찰 수사, 각종 압박이 들어오면서 결국 삼성은 사과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막 어록 아까도 보셨겠지만 지금까지도 계속 회자가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만큼 그 시대에는 이건희 신드롬이라는 얘기가 생길 정도였는데 본인은 한동안 밥을 먹지 못할 만큼 고뇌 차면서 어떻게 경영을 할까 이런 생각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건희 회장의 이 신경영, 한마디로 또 표현을 하자면 디자인 경영이라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아마 혁신의 아이콘 애플하면 디자인이에요. 네. 애플 제품이 이제 마니아층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이 디자인과 더불어서 플랫폼이에요. 그 플랫폼을 벗어나면 불편하도록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삼성도 1993년 신경영을 선언하면서 네. 이건희 회장이 던진 화두가 그거예요. 당시만 하더라도 가전은 일본이었는데 야 봐라.
소니하고 파나소닉은 멀리서 봐도 일본 제품인 걸 알겠어. 야, 삼성은 가서 들여다봐야 네임 로고 봐야 알 수 있을 정도야. 네. 라고 얘기하면서 디자인 이 혁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996년을 디자인 이 경영의 해로 선포를 하면서 이 최후의 승부처가 디자인에 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마하 경영이며 속도며 이런 것을 도입하면서 삼성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됩니다. 마하 경영이라는 게 뭐 초속 340m를 마하 경영이라고 하는데 뭐 그만큼 빨리 선두를 치고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누구든 이제 지금 그동안은 사실은 삼성은 카피캣이라는 이제 조금 누명을 써왔습니다. 네. 1등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1등한 제품을 걸 베껴왔다라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다. 이제는 이니셔티브, 진취권을 갖고 내가 1등이기 때문에 내가 시장을 주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속도가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마하 경영을 도입을 한 겁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인데 이제 창조를 하겠다 이거군요. 네, 이제 이 회장은 경영의 일선에서 잠시 물러났다가 다시 또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복귀와 함께 꺼내든 것이 위기론이었어요. 당시에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요. 삼성이 사실 경영에서 잠시 물러났던 게 이제 2008년에 김용철 특검, 삼성 특검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요. 뭐 삼성 이제 비자금 사건이라고 세간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시에 이제 전략기획실 해체하고 회장의 자리에서 물러나죠. 그리고 경영일선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물러나고 네. 아마 한남동에 있는 승지원에 계속 계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당시에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워낙 지금 이제 갤럭시가 그래도 뭐 전 세계적으로 아이폰과 경쟁을 하지만 당시 2000년대 후반이라고 해도 그 아이폰의 어떤 스티브 잡스가 들고는 아이폰을 당하지 못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갤럭시 나오기 전에 뭐 옴니아 이런 거 나와가지고 시장 거의 망합니다, 삼성이. 그래서 굉장히 스마트폰 사업 위기다라는 얘기가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건희 회장이 이제 2010년대 초반인가요? 그런 어떤 새로운 화두를 던지면서 갤럭시 S 시리즈가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갤럭시가 아이폰과 정말 이제 경쟁을 해갈 수가 있게 됐고, 지금 아마 스마트폰 시장 그래도 아마 저 마켓쇼 1등이 아마 전에 알기로는 삼성의 갤럭시로 알고 있습니다. 뭐 순위익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런 어떤 삼성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건희 회장이 방향을 잡아주는 거. 그게 이제 삼성의 또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큰 어떤 원동력이 됐던 거죠. 예, 지금까지의 삼성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다면 아마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배구조의 변화 혹시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지금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주식으로만 한 18조 원, 현금성 자산을 포함하게 되면 20조 원이 넘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의 이제 실효 세율이 최고 상속세율은 65%까지 부과하기 때문에 네. 적어도 각종 공제 혜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10조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해요. 네. 근데 주식을 당장 팔 수는 없잖아요. 예.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뭐 재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삼성그룹을 지배하기 위해선 삼성전자를 잡아야 돼요. 네. 근데 삼성전자의 대주주는 삼성생명이고요. 삼성생명의 대주주는 삼성물산이에요. 그래서 아마 변법과 불법의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재용 회장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이제 제일모직을 삼성물산과 이제 합병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분식회계 의혹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재판이 계류 중인 가운데 과연 어떻게 삼성이 지분 이제 매각을 통해서 상속세를 마련할지 네.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10조 원을 마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지켜봐야 될 그리고 이제 삼성이 풀어야 될 이재용 부회장이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결국 이제 이 선대 회장의 자리를 누가 맡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삼성의 미래도 바뀌어질 것 같은데 지금 삼성 이 상속인이라고나 할까요? 이제 후계자들로는 3명이 있습니다. 뭐 이부진, 이서현, 이재용 이 3남매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재계나 뭐 재계에서 바라보는 분석은 어떻게 되나요? 재계에서 바라는 분석과 언론계에서 바라는 분석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는 지금 이재용 부회장으로 거의 결정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걸 계열 분리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약간의 역할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뭐 호텔 신라라든지 그런 어떤 것들은 이부진 부사장이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제일모직의 패션 사업이라든지 이 부분은 이제 이서현 부사장이 하는 건데, 삼성의 주류는 누가 봐도 삼성물산입니다. 죄송합니다. 삼성전자, 네. 삼성생명이 금융계열사하고 전자계열사거든요. 그거는 거의 지금 이재용 부회장으로 승계가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물론 상속세 문제가 있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삼성의 어떤 총수가 되는 거, 그건 뭐 기정사실한 거 된 거고, 다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고민은 할아버지 선대회장 이병철 선대회장,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과 같이
삼성의 어떤 혁혁한 어떤 큰 공을 남길 수 있을 건가. 내가 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이 거대한 삼성이라고 한 줄. 왜냐하면 할아버지랑 아버지랑 할 때보다 더 규모가 커졌습니다. 3세 경영인으로서 뭔가 고뇌가 있겠군요. 아, 그렇죠. 삼성이 가진 위치가 국내가 떠나서 글로벌 기업이 됐기 때문에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을 때보다는 더 큰 삼성을 물려받은 거거든요. 이걸 과연 내가 그룹 총수에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라는 그런 고뇌, 이건 뭐 있을 수가 있죠. 네, 지금까지 이 회장 오늘 별세 소식 전해드렸고요. 장례는 28일까지 가족장으로 진행됩니다. 이인철 소장과 이상현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독감 백신과 관련된 소식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예, 방역 당국은 사망과 이제 백신 접종 간의 집중적인 인과성이 낮다고 설명하면서 이 안전 수칙을 강화해서 접촉을 진행한다는 이런 계획입니다. 특히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을 막으려면 예방 접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서울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님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지난해에도 백신 접종 후 일주일 이내에 사망한 65세 이상 사례가 질병청에서는 1,500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신 접종을 계속한다고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예년에 비해서 올해 사망 사례가 너무 많은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예년에 비해서 실제 사망 자체가 증가한 건지 아니면 사망자 수는 동일한데 사망 신고 건수가 증가한 것인지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지난해 접종하시고 사망하셨지만 신고가 안 되신 분이 얼마나 있는지, 또 접종을 안 맞고 사망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신지 비교 분석해야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는데, 또한 그 돌아가신 분들의 어떤 연령별 차이, 아무래도 고령이실수록 더 잘 돌아가신다든지, 또 접종 시기에 하신 차이가 있는지, 그 날씨 비교, 그러니까 봄, 여름보다 이제 가을, 겨울에 이제 추워지거나 일교차가 클 때 심내혈관 질환 사망자가 20, 30% 증가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계절적 차이나 아니면 실제 돌아가신 분들의 사망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봐야 되겠는데, 주민등록번호별로 이제 예방접종 신고 자료라든지 또 사망신고서 자료를 그 통계청하고 질병관리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조만간 이 자료를 연계한 분석을 통해서 실제 사망이 더 증가했는지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사망과 백신 접종 간에 인과성이 없다고는 하지만 벌써 48건, 거의 50건 가까이 되는 이런 사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 방역당국 독감 백신 폐기는 고려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상온 노출, 백색 침전물 백신 이런 게 많이 그동안 논란이 되면서 안정성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도 드는데, 그러면 유료 백신, 무료 백신의 차이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유통 과정 중에 상온 노출이 있었는지, 그렇다면 이제 같은 백신 접종을 받은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든지, 아니면 이제 백색 침전물로 인한 제품의 어떤 동일한 제조, 로트 변호별로 차이가 있는지 이것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미 차이는 없다고 분석이 됐고, 또 이제 유료 분석과 무료 백신 같은 경우에도 제품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부 무료 백신 조달 업체와 납품 계약을 하지 않는 회사가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 제품은 유통 경로만 다르고 제품은 동일한데요. 네. 아마 이제 어르신들이 맞으신 접종이 이제 국가 예방 접종 사업 백신이라서 무료 백신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는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독감 백신 접종 이후에 사망하는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접종을 꺼리는 백신 포비아가 퍼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맞아도 되는 건지, 또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또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접종 이상 반응은 철저하게 모니터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사업을 중단하고 점검할지 아니면 이제 진행하면서 점검할 때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이제 이미 백신이 많이 개발돼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알려진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에 주의가 필요한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아나필락시스라고 해서 24시간 이내에 전신 알레르기가 생기면서 쇼크가 생기는 중증 이상 반응이 있겠고, 또 이제 길렌바레 증후군이라 그래서 이제 수일에 거쳐서 사지 근육이라든가 눈을 움직이는 근육이 마비되는 이런 증상이 생기실 수가 있겠는데,
100만 분의 1명의 확률로 생길 수가 있고 대부분 적절한 초기 처치라든지 치료를 잘 받으시면 사망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이미 알려진 중증 이상 반응에 대해 주의하면서 우리가 이제 새로 우리가 모르는 이상 반응이 생기진 않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이렇게 새로운 이상 반응이나 또 이걸로 인한 이상 반응이 증가한다는 증명은 없기 때문에 서로 잘 아시는 단골 의사와 상의해서 접종을 언제 해야 할지를 개인별 상황에 따라서 상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접종 후에 이상 반응에 대해서, 이 증상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독감 유행 수준이 예년보다 낮고 유행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그래도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 가능성 저희가 높다고 봐야겠죠. 또 궁금한 거, 이 독감 백신을 맞을 때 유의할 점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유의하실 점은 건강 상태가 좋으신 날 접종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질병이 있어도 뚜렷하지 않고 또 드시고 계신 약들 중에 진통소염제가 있다면은 열이 안 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뭔가 좀 안 좋으시면은 입맛이 없고 기운이 없다, 어지럽다 이러시면은 혹시 다른 병이 있지 않는지 반드시 진료를 받으시고 예방접종을 무리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이제 장시간 대기하시면서 행여 추운 날씨에도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하시고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해서 탈수가 생겨서 저혈압이 오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하시겠고 또 이제 계란 알레르기나 또 면역 억제제 치료 같은 이런 가지고 계신 질병이 어떤 것이 있는지 예진하실 때 충분히 상의를 하셔야 되는데 짧은 예지보다는 이제 평소 오랫동안 자주 다니시던 단골 의사와 예진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겠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상 반응이 이제 30분 이내에 생기기 때문에 접종을 맞고 나서 좀 의료기관이나 근처에 머무시면서 이상 증상 여부를 관찰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아무래도 동시 유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또 실내 환기, 표면 소독 이렇게 하게 되면은 유행 가능성을 좀 낮출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독감 예방 접종률이 좀 감소하게 된다면은 이제 행여 이제 독감이 유행할 때 아무래도 독감 유병률이 작년보다 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관련해서 김경호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의 분석 전화로 직접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메릴랜드 주립대학 졸업식에서 연사로 나선 중국인 유학생의 발언이 중국 대륙을 발칵 뒤집었습니다. I have the opportunity to speak freely. My voice matters. 우리가 보기엔 별 문제되지 않는 이 연설에 대다수 중국인들은 중국 체제에 대한 비판과 모욕이 담겼다며 분노했습니다. 중국 정부까지 나서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결국 그녀는 사과문을 올려야 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벌어진 BTS 사태를 보면서 이 연설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한국과 미국의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상을 받은 BTS의 이 발언,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The Korea Society's 2020 annual gala is especially meaningful as this year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We will always remember the history of pain that our two nations share together and the sacrifices of countless men and women. 일부 중국 네티즌과 매체들은 이 표현이 당시 전쟁에서 희생된 중국 군인들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며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BTS가 모델인 한국 기업 제품의 중국 광고가 일제히 삭제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네요. 거대한 중국 시장에 힘을 내세워 밀어붙이면 된다는 발상인가요? 본인들이 바라보는 역사만이 정답이다. 그러니 너희도 우리를 따라라. 새로운 동북 공정인가요? 좋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최근 발언을 똑같은 논리로 바라보겠습니다. 已经2年零9个月，艰苦卓绝的浴血奋战，赢得了抗美援朝战争伟大胜利。 중국은 6.25 전쟁을 항미 원조 전쟁으로 부르는데요. 그렇다면 시 주석은 저 발언에서 왜 6.25 전쟁에서 숨진 무수히 많은 우리 국민들을 존중하지 않는 겁니까? 더 유치해지진 않겠습니다.
저는 중국 정부가 이 사안을 일부 중국 네티즌들처럼 편협하게 바라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말대로 대국의 품격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정부, BTS 사태나 6.25 전쟁이 위대한 승리라는 중국의 입장에 대해 한마디 정도는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중국의 정상이 이야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국무위원으로서 여기서 평가하는 게 외교적 관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힘든가 봅니다. 중국의 민족주의적인 자부심 존중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짓밟지는 않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요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김관욱 계명대 교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주 정치권을 강타한 뉴스 떠오르실 겁니다. 윤석열 세 글자입니다. 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눈길이 가는 건 법무부 장관도 출석한다는 점입니다.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할까 궁금한데 우선 아마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 작심 발언들에 대해서 반격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윤석열 총장 어떻게 얘기했는지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인사 의견을 내라, 인사 의견을 내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해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역대 법무부 장관이 반란되는 검찰총장 두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입니다. 법무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전국 검찰을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출하고 하는 것이 정치인의 지위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나 이 사법의 독립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네, 부하 논쟁이 터졌습니다. 추 장관이 이 부하 논란이 나오니까 당일 SNS에 윤 총장에게 지휘와 감독이 받는 공무원이 맞다. 그러니까 사실상 내 부하가 맞다. 뭐 이런 얘기로 이제 반격 아닌 반격을 했는데 그러면서 라임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의 합동 감찰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때 대검이랑 협의가 잘 안 됐다는 얘기도 좀 들려오고요. 아마 내일 종합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 총장한테 이 부실 수사에 책임이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 좀 어떻게 보세요? 내일이 법사위 종합감사 그러니까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검찰총장은 대상이 아니라서 출석을 안 하고 법무부 장관만 출석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검찰총장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하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 아마 위원들이 질의를 할 겁니다. 똑같이 여기 대해서 법무부 장관의 입장은 뭐냐. 그리고 수사지휘권이 사실상 비상식적이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인사가 위법 부당하다 했다. 똑같은 얘기들을 아마 질문해서 답변을 얻으려고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추미애 장관은 자신의 어떤 지금까지 했던 입장을 그대로 견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 자체가 사실은 상반된 내용으로 이제 답변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감찰이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찰의 핵심이 뭐냐면 검사들이 향응받은 의혹 문제입니다. 사실상 이게 보고가 안 됐다 그러는 거잖아요. 보고가 안 됐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보고가 안 됐으면 어디까지가 보고가 된 거냐 그리고 어디서 예컨대 뭉개진 거냐라는 부분을 이제 규명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또 다른 부분은 지금 이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향응을 받은 것이 사실인가 이거 규명하고 왜 누구에서부터 보고가 안 이루어졌는지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사실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 보고가 안 된다 그래도 이거는 윤석열 총장의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보고와 지휘라는 것이 지시라는 것이 공무원 사회에서 이제 전개되는 행위인데 이게 사실 보고가 안 이루어졌다는 거는 검찰 조직이 잘 작동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사실 검찰총장으로서는 이 책임을 모면하기는 좀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김 교수님 의견에 저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 어차피 원래 하던 얘기 계속 하지 않겠어요? 근데 다만 언론의 주목도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과연 윤석열 총장이 어떤 얘기를 할까?
어느 정도 수위로 얘기를 할까가 사실은 조금 관심의 대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론의 모든 이제 공중파에서도 언론에서 생중계를 많이 하고 이러는데 뭐 추미애 장관은 이미 그때도 윤석열 총장 이후에 발언 이후에 무슨 지휘를 받는 공무원이 맞습니다. 자기가 한 거예요. 네. 이제까지 해왔던 얘기가 있으니 내일 뭔지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그죠? 답이 정해지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내일은 뭐 법무부뿐만 아닌 게 아니라 감사원장 나와요. 네. 그 다음에 대법원장 나오고 헌재 소장들 나옵니다. 사실은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관심의 대상인 거죠. 예. 관심을 받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 혼자 오롯이 이제 스포트라이트에 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언론과 정치권의 주목도는 조금 떨어질 거예요, 내일은. 네, 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해서 윤 총장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냐?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위법하고 부당한 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또 검찰을 이렇게 공박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좀 비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위법하고 부당하고 또 비상식적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의 근거는 추 장관 측의 이제 근거로 되는 게 검찰청법 8조 아니겠습니까? 내일 이 부분이 중심적으로 다뤄질 걸로 좀 보여요. 이미 저에게는 사실은 윤석열 총장들은 많이 다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법조계에서 다뤄지는 문제입니다. 지금 검찰청 8조 보시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 만을 지휘 감독한다. 네. 예. 저거 입법 취지가 법무부 장관 보고 어이 장관 검찰총장 매일 지휘해가지고 사건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전가의 보도처럼 쓸 수 있게 하는 조문이냐 아니면 들어가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네. 다만 조금 문제가 있다 싶으면 아주 예외적으로 총장한테만 얘기하세요. 이건지 이 해석의 문제거든요. 법조계에서 후사로 보죠. 교과서에서 그렇게 써있죠. 저희 예전에 공부했던 교과서에도. 그래서 이 조항이 만들어진 대한민국 검찰이 나온 지 70년 동안 딱 추 장관 전에 한 번 썼던 거예요. 저희 노무현 정부 때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김종필 검찰총장에게 강정구 교수 불구속 수사하세요. 요거.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래서 총장이? 수사지휘권 행사했으니까 총장이 다시 그걸 받아들이면서 사퇴를 했던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처음 쓴 거긴 했지만 그게 합법적인 지시였습니다. 그 지시 내용도 불구속 수사하라. 구속 수사하지 말라. 이렇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총장한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의 수사지휘권에 추장관 수사지휘권에 어떤 문제가 있냐? 윤 총장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일단 제한적으로 쓰지 말라라는 건데 너무 많이 정가의 보도처럼 휘두른다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검찰청법 12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총장이 수사에 대해서 일선 수사검사들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검찰청법 12조에 있는 총장의 권한을 뺏는 수사지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 장관이 자 이번에 그 라임 사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라임 사건 예를 들면 뭐 불구속 수사하세요. 또는 정치인 로비 사건 수사하지 마세요. 이렇게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총장 빠지세요 이거거든요. 총장 빠지란 얘기는 검찰청법 12조에 있는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완전히 뺏는 거예요. 검찰청법 8조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제한적으로 쓰라고 해석돼 있는데 네. 검찰청법 12조에 있는 총장의 권한을 뺏는 수사지휘가 가능하냐? 이게 안 된다는 게 법조계 모든 법조인이 그런다고 제가 말은 하진 않겠습니다. 이런 법조계의 다수의 해석이 있는 것이고 윤석열 총장도 지난번 국정감사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위법 부당하다고 본다. 그런데 나는 소송을 하진 않겠어. 이 얘기를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아까 김태현 변호사도 얘기를 했지만 추 장관은 어차피 뭐 언론에서도 많이 자기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에 뭐 크게 달라질 거 없을 것이다. 하지만 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워낙 뭐 작심 발언했기 때문에 약간 부담도 느낄 것 같아요, 지금. 또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윤석열 총장의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너무 자주 이렇게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다는 비판을 지금 받고 있어요. 네. 추미애 장관이. 근데 이번 라임 사건을 본다 그러면 전현직 여권 정치인이라든가 네. 강기정 전 수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절차를 잘 밟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부패 부장 그리고 차장에 보고하고 총장까지 이어지는 그런 어떤 절차들을 다 밟았고 이런 것들이 수사의 관행대로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야권의 정치인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검사들의 향후 문제 이 부분은 절차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반부패 부장에게도 보고가 안 되고 야권 정치인의 부분은 그냥 이 총장에게 직보가 돼가지고 처리가 되는 그리고 아예 지금 뭐 향후 문제는 얘기도 안 되는
형평성의 문제라는 것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수사 지휘를 제대로 못했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수사 지휘권을 지금 박탈한 상황이다라고 본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윤 총장이 굉장히 억울하다. 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형평성 문제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추미애 장관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윤 총장과 추 장관의 갈등은 점점 심각해지고 이제 윤 총장에 대해서는 직간접적으로 어떤 사퇴 압력도 있어 왔는데 이번 국감에서 윤 총장은 자신의 임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 임기 동안 소임을 다 하라고 하셨고 적절한 이런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대통령이 임기를 다하라고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데 청와대에서는 아직 별다른 반응은 안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만큼 청와대 국감 예정돼 있잖아요. 29일에. 네.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저에게는 물을 거예요. 이제 청와대에서는 공식적인 반응은 확인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면은 청와대에 어떤 비서실장이나 정무적 공식 라인이 갔는지 안 갔는지가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누가 갔는지 그리고 그 전달해 준 사람이 정말 대통령의 말을 전달한 건지 아니면 그냥 좀 가공해서 전달한 건지 문제는 있지만 사실관계 확인이 있지만 최소한 윤석열 총장이 메신저라고 불리는 사람한테 대통령님이 이렇게 전달하고 하셨습니다라는 말을 들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걸 안 들었는데 들었다고 저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노릇은 아니잖아요. 예. 그 메신저가 누군지랑 메신저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네, 그리고 메신저가 누군지, 메신저가 정말 저게 대통령의 뜻인 건지 아니면 본인이 소위 말해 자가 발전한 건지 그거는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청와대에서도 공식적으로 지금 확인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저게 이제 질문거리가 쟁점이 하나 될 거긴 한데 중요한 건 윤석열 총장은 어쨌든 대통령으로부터 임기의 어떤 신임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 해석인 거죠. 저 말이 진실이라고 보고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의 정말 진위는 무엇인 건가? 저 말을 정말 고지고대로 임기를 다 마치려는 대통령의 순수한 뜻이 있는 건지. 겉으로 내는 표현과 속의 진위가 조금 다를 수 예를 들어서 있다. 정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해석의 여지는 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대통령의 뜻을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요. 네, 검찰총장의 임기와 자리 가지고 이렇게 말이 많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요. 윤석열 총장 대검 국정감사에서 향후 임기 다 마치고 난 이후 퇴임 이후에 이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글쎄 저는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글쎄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요 발언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을 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 과거에는 정치 아예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금 바뀌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야권 대선 주자 갑자기 윤 총장 얘기가 나옵니다. 주관식의 황태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여론조사에서 주관식이 나오니까요. 많이 바뀐 거죠. 네. 많이 바뀐 거죠. 과거에는 정무적 감각이 본인이 없기 때문에 네. 정치할 수 없다.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사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으로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오해의 소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매우 추상적인 얘기. 이거는 야권에서는 정치한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 받아들이고 싶은 그런 대목이거든요. 저는 그거를 좀 계산을 해서 이런 단어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입장에서 예컨대 거취표명 문제는 대통령으로 선을 완전히 그어버렸죠. 예컨대 이제 나는 사퇴 안 한다는 것이고 또 이후에는 뭔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건 정치할 수 있다는 걸 열어놓는 것이고 이 얘기는 야권이 나를 계속해서 보호하고 정치권을 날 데려갈 노력을 좀 기울여 달라. 야권에 대한 어떤 메시지. 그렇죠. 그 메시지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여전히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렇게 정치를 한다 안 한다는 그런 뉘앙스만 풍겨도 사실 윤석열 총장의 어떤 행태가 어떻게 나오면 저분이 저렇게 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 보다 이런 왜곡된 시각을 국민들이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속마음이 어떻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아주 명쾌하게 정치 안 한다고 얘기를 했어야만 이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데 저건 굉장히 부적절한 단어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윤 총장의 어떤 정치 가능성에 대해서 여야의 반응은 좀 다른데요. 여당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인데 야당에서는 내심 기대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공식적으로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 지도부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검찰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들어오라는 거는 이거 정찰하는 거는 부적절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공식적인 논평이고 뭐 속내는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소위 대선 주자로 불리는 분들의 속내는 아마도 좀 불편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윤석열 총장한테 대선 후보를 뺏길 수도 있으니까. 네. 다만 이제 내부에 있는 대선 후보가 아닌 다른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라는 어떤 거물이 들어와서 당내 경선에 들어와서 후보 선출 과정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네. 윤석열 총장이 최종 후보가 되든 아니면 되지 않고 그냥 페이스 메이커로 끝나든 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군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이 화제가 되고 붐업이 되는 거 네. 이건 일반 당원들하고 일반 의원들에겐 굉장히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 겉으로는 모르겠으나 속내는 대부분 반기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단 대선 주자는 좀 얘기가 다를 겁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 건 있겠죠. 본인과 입장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자, 이제 그 윤석열 총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윤 총장의 이런 국감 발언 때문에 여권은 오히려 공수처를 도입해야 된다. 거세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나서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라도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국민의힘이 약간 뒤늦게죠. 추천위원, 국민의힘 이제 공수처 추천위원 2명을 내정했습니다. 변호사님, 2명. 누구죠? 일단 뭐 임정혁 변호사하고 이현 변호사인데 두 사람 다 사실은 국민의힘 쪽 활동을 했던 보수색이 강한 분이에요. 임정혁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공안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공안통으로 알려져 있고 공안 수사에 워낙 탁월한 분이기 때문에 예전에 허익범 특검 때 드루킹 특검 때 네. 그때 허익범 특검하고 최종 후보로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 선택을 받지 못했던 거죠. 이현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냈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박근혜 전 정부와 일일 같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색채가 있는 사람이고 뭐 국민의 입장에서 저는 추천위원을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카드를 뽑았다고 봐요. 둘 다 경력이 많은 법조인의 또 어떤 당의 어떤 방침을 잘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잘 선택했다고 보고 그리고 내일이 마감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아마 추천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추천을 안 해서 민주당으로 하여금 이거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명분을 줄 필요가 없거든요. 네. 네, 지금 공수처 드라이브를 거세게 걸고 있는데 지금 이 추천위원회에서 7명 중에 6명이 동의를 해야 이 공수처장이 추진이 될 수 있는데요, 교수님. 지금 야당에서 2명을 추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비토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 어떤 공수처 출범까지도 굉장히 많은 좀 난항이 예상되는데 이런 가운데 야당은 특검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것을 지금 100일을 끌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내일을 아마 데드라인으로 지금 여권이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맞춰서 2명을 지금 내정을 해놓은 모양인데 거기서도 이제 2명이 올라가면 사실상 여야가 2명씩 그리고 당연직 3명 해가지고 7명이 총위원이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서 6명이 찬성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2명 야권에서 추천한 후보가 계속해서 후보를 거절하면 사실은 뭐 이거는 언제까지도 사실 추천이 안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저는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개정을 해서라도 고쳐놔야지. 안 그러면 지금 100일이 끌어왔는데 이걸 계속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지금 남기고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아예 공수처에 어떤 관련된 법안을 폐기를 하든가 아니면 뭐 이거를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 어떤 시간 배열을 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이제 좀 수정이 돼야 될 부분이다 생각하고요. 특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윤석열 검찰을 굉장히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금 야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또 특검을 얘기한다는 것은 상호 모순되는 부분이라 여태까지도 사실 윤석열 검찰이 이 수사해온 겁니다. 그러면 믿고 어느 정도 지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좀 결과를 보고 나서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특검을 운운해도 좀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당의 공수처 그리고 야당의 특검 드라이브까지 하나하나 분석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부터 무거운 뉴스를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분위기를 그래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를 잠시라도 즐겁게 만들어드릴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홍유라 앵커의 뉴라이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대하시죠.
네, 먼저 초콜릿 주는 로봇 같이 보시죠. 대문 모양의 로봇이 마을에 등장했습니다. 아이들이 다가가서 과자를 달라고 말하면 우편함이 열리고 초콜릿이 나오는데요. 코로나19 슈퍼 전파일이 될 수 있는 헬로윈을 앞둔 미국에서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이색 아이디어가 나오는 겁니다. 미국에선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8만 명을 넘은 만큼 어느 때보다 조심스럽고 독특한 헬로윈 축제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다음은 랜선 단풍놀이입니다. 자, 강원 홍천군 오대산의 풍경입니다.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울긋불긋 단풍이 참 곱게 물들었습니다. 가을 정취가 물씬 풍기죠. 국립공원공단에서 코로나19 속 단풍철을 맞아 공식 유튜브에 공유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설악산, 또 지리산, 덕유산 등 전국 단풍 명소 곳곳이 올라왔는데요. 코로나19가 일상이 된 오늘 형형색색의 단풍을 집에서 또 랜선으로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 소식은 1286억 원으로 준비했습니다. 엄청난 거액이죠. 미국에서 내부 고발자가 받을 포상금 액수입니다. 역대 최고액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조사에 아주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해서 받게 된 겁니다. 규정에 따라 누가 포상금을 받았고 또 어떤 사건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미국 금융업계에선 이 제보자가 한 대기업 경영진의 회계 부정을 밝힌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라이크였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이번 주 이 뉴스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 저희가 미리 뽑아봤습니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이죠. 앞으로 뉴스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는 안중근 의사 의거 제111주년 기념식이 개최됩니다.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 의지를 알린 안 의사의 의거를 함께 기억해보는 건 어떨까요? 시세 평균 70% 안팎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최대 90%까지 끌어올리는 부동산 현실화 로드맵이 이번 주 화요일 그 윤곽을 드러냅니다. 보건 미만 공동주택 소유주의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또 서울 등 규제 지역에 있는 집을 구입할 땐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횡령과 뇌물수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번 주 목요일 나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회사 돈 34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미국 소송비 등 총 17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코스튬 플레이 등 젊은 층 중심의 파티 문화로 자리 잡은 헬로윈 데이입니다. 방역당국은 헬로윈을 기점으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될 수 있다며 파티나 모임 참석 자제 등 특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날씨 얘기 제가 꼭 하려고 했습니다. 아침에 너무 추워가지고 영하로 내려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군요. 네, 상당히 추웠지만 서울 아침 기온 5.4도로 아직은 영상이었는데요. 하지만 강원도 홍천과 충북 제천 파주는 영하권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오늘 낮은 추위가 좀 풀린다고 하네요. 좀 풀리는군요. 낮 기온이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가는 겁니까? 네, 서울은 일단은 18도까지 올라가는데요. 광주와 대구는 20도까지도 오릅니다.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아지는 건데요. 하늘도 쾌청해서 선선한 가을 정취 느끼기 좋겠습니다. 들어보니까 일교차가 엄청 크겠네요. 이런 날씨엔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 건강 조심하셔야겠죠. 이번 주 날씨도 좀 전해주십시오. 네, 내일도 구름 한 점 없이 화창하겠습니다. 당분간은 큰 추위도 없겠는데요. 다만 주 중반쯤 지난주에 찾아왔던 반짝 추위 수준의 기온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반짝 추위군요. 그나저나 벌써 10월 마지막 주네요. 10월 마무리 잘 하시고 11월의 시작 11월 1일 일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일요일엔 뉴스에이 라이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